의사 남편은 불륜을 감추기 위해 제 아버지의 수술 중 고의로 손을 써서 수술을 실패하게 만들었고 하룻밤 사이에 저는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열흘 후 저는 그에게 어떤 물건을 보냈고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온유, 30살입니다. 구현성 씨와 결혼한 지 5년째, 남들이 보기에는 저는 더없이 좋은 곳으로 시집간 여자였습니다. 구현성 씨는 한울중앙병원의 외과 부과장으로 젊고 유능하며 외모 또한 단정했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다정하고 부드러웠죠. 아버지는 건축 자재 사업을 하셨고 집안 형편이 넉넉했기에 저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저의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부숴버릴 줄은요. 그날 오후 저는 집에서 밤늦게 돌아올 구현성 씨의 몸보신을 위해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온세 그룹 부사장 장미 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미 씨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채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한울중앙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쨍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에 튀었지만 저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장민 부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장민 부사장님, 무슨 말씀이다. 벌써 한울중앙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목소리까지 떨리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허둥지둥 외투를 움켜쥐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국물 따위는 수습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한울중앙병원은 구현성 씨가 일하는 곳이었고 이 도시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분명 괜찮으실 거야. 구현성 씨가 있으니 분명 괜찮으실 거야. 병원 응급실 문 앞에 도착하자 장민 부사장님과 몇몇 온세 그룹의 오래된 직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다가오자 장민 부사장님은 서둘러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드디어 오셨군요. 의사 선생님들이 안에서 회장님을 살리려 애쓰고 계시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응급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뚫어져라 응시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사하시기를, 제발 무사하시기를,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기를. 약 30분쯤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 한 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달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께서는 어떠세요? 그 의사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구현성 씨의 동료인 이선우 선생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온유 씨, 진정하세요. 온유 씨, 진정하세요. 회장님께서는 급성 심근경색이 갑자기 발병하셨고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구현성 심근이 오셨고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당장 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언장 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의 흰 가운에는 아직 물기가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급히 제 손을 잡으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온유 씨, 방금 수술실에서 나왔는데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선우 선생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선우 선생님은 구현성 씨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구 과장님, 회장님의 상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수술은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저희 병원에서는 구 과장님만이 집도할 수 있습니다. 구현성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우 선생님은 먼저 간호사들에게 수술 전 준비를 시키십시오.
저는 보호자에게 수술 위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구현성 씨가 직접 아버지의 수술을 직도하겠다는 말에 불안했던 제 마음은 한결 놓였습니다. 구현성 씨의 의술은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과 분야에서 명성이 높았고 수많은 고난도 수습니다. 구현성 씨는 저를 역 휴게실로 데려가 수술 동의서를 꺼내들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온유 씨, 아버지의 수술은 위험 부담이 매우 큽니다. 수술 중 대량 출혈이나 심장박동 이상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구현성 씨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저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의 눈빛 또한 어딘가 회피하는다. 그때 저는 오직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어서 다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연성 씨, 저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분명 아버지를 살려낼 거예요. 저는 그의 눈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술 동의서 제가 서명할게요. 구현성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펜을 끄덕이며 제게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펜을 받아들고 망설임 없이 수술 동의서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그는 동의서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그는 아주 빠르게 걸었고 마치 매우 급한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휴게실에서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마음속이 심란했습니다. 그때 장민 부사장님이 들어와 제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 과장님은 의술이 뛰어나시니 회장님께서는 분명 괜찮으실 겁니다. 참, 온세 그룹의 최근 몇 건 자금 유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멍해져서 물었습니다. 자금 유동이 원활하지 않다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전에 제게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요.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장민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근 건축 자재 시장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저희 온세 그룹은 몇몇 대형 프로젝트에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했고 아직 회수되지 않은 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일을 처리하는데 늘 신중하셨고 온세 그룹에 이런 상황이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최근 가정생활에 너무 몰두해서 온세 그룹의 일을 소홀히 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온유 씨, 당신 남편 구현성 씨가 병원 옥상에서 어떤 여자와 데이트 중이네요. 가서 확인해 보시지 않겠어요? 여자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둘은 매우 다정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구현성 씨는 지금 수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옥상에서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을 수 있지?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장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현성 씨가 저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를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문자를 삭제하고 애써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분명 누군가 고의로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수술이야. 다른 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약 1시간쯤 지났을까 구현성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깨끗한 수술복으로 갈아입었고 얼굴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온유 씨, 수술 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꼭 조심이다.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야 해요. 그는 제 곁으로 다가와 저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당신이 나오기를 기다릴게요. 저는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구현성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저를 짓눌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장민 부사장님 일행은 수술실 박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1분 1초가 흐르고 매 순간이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늘이 아버지를 보살펴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온 마음으로 믿었던 남편이 아버지의 생명이 달린 이 수술에서 제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줄은요.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 속의 여자 또한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가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의 불은 한 번 켜진 후로는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기대어 그 문을 죽으림을 다해 응시했습니다. 장민 부사장님 일행은 옆에서 고 과장님의 의술이 뛰어나시니 분명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나지막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밀려오는 파도처럼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렀고 1분이 불 위에서 구워지는 1분이 불 위에서 구워지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그 낯선 문자,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참지 못하고 휴지통을 열어 그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매우 젊어 보였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은 눈부시게 다정했습니다. 저는 제 살을 힘껏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합성 사진일 거야. 구현성 씨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저녁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식당에 데려가겠다고 말했잖아. 그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자신을 설득하며 모든 주의를 다시 수술실 문에 집중시켰습니다. 약 2시간쯤 지났을까 수술실의 불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았고 저는 서둘러 몸을 고추 세워 문 쪽을 향했습니다. 문이 밀려 열리고 구현성 씨가 먼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수술복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얼굴은 참맥했으며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는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고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구현성 씨는 반사적으로 저를 안았습니다. 그의 몸은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짙은 피로와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온유 씨, 미안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살리려 했었지만 결국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거짓말이죠. 당신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실끄러진 진주처럼 뚝뚝 떨어졌고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 구현성 씨의 품에 축 늘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꽉 안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온유 씨,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장민 부사장님 일행도 둘러섰고 이 소식을 듣자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장민 부사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구 과장님, 어떻게 갑자기 대량 치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수술 전에 위험은 통제 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현성 씨는 저를 놓아주고 얼굴을 닦으며 무거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혈관이 예상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수술 도중 갑자기 파열이 발생입니다. 듣기에도 합리적이었습니다. 갑자기 파열이 발생했고 저희가 즉시 지혈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최선을 다해하는 사고이며 구현성 씨는 그토록 많은 고난도 심장 수술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말할 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언뜻 스쳐가는
거의 알아챌 수 없는 안도감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나도 빨랐기에 저는 그것이 제 착각이라고 여겼습니다. 곧이어 간호사가 흰 천으로 덮인 병원 침대를 수술실에서 밀고 나왔습니다. 저는 달려가 흰 천 한쪽을 젖혔습니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그곳에 누워 계셨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예전의 활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저는 병원 침대 옆에 엎드려 목 놓아 울며 몇 번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제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현성 씨가 다가와 제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온유 씨,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 해요. 이렇게 몸 상해가면서 슬퍼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아직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엄청난 슬픔이 저의 이성을 마비시켜 모든 것을 그에게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현성 씨는 반박하지 않고 그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당신이 저를 어떻게 탓해도 좋아요. 그저 당신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다면 그의 죄책감 가득한 자책하는 모습을 보자 제 마음속의 의심은 다시 희미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제게 남은 의지할 사람은 구현성 씨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또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민 부사장님은 아버지의 시신을 임시로 병원 영안실에 안치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 후 저와 구현성 씨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차 안은 침묵에 잠겼고 오직 제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구현성 씨는 제 손을 잡고 끊임없이 저를 위로하며 저를 잘 돌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집은 제가 아침에 떠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의 국물 자국은 이미 말라 있었고 부엌 냄비에는 끓이다 만 국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자 저는 다시 아침에 평온했던 순간을 떠올렸고 눈물이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구현성 씨는 저를 부축하여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성 씨는 저를 부축하여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울다가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좀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입맛이 없다고 했며 얼마나 잤을까. 저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구현성 씨는 제 곁에 없었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는 그의 서재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일어나 서재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은 닫히지 않고 틈이 벌어져 있었고 저는 구현성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마. 다 처리했어. 수술 과정은 아주 순조로웠고 아무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 구현성 씨가 말했습니다. 구현성 씨가 말했습니다. 구현성 씨가 말했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았고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구현성 씨는 다시 말했습니다. 알았어. 돈은 이미 보냈어.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 잠잠해지면 다시 얘기하자. 온유 쪽은 내가 잘 달릴 거야. 지금은 나를 아주 많이 믿고야. 그 뒤의 말은 더 이상 들은 않을 거야. 그리고 온세 그룹의 자산들은 아랫사람들에게 빨리 처리하라고야. 그리고 온세 그룹의 자산들은 아랫사람들에게 빨리 처리의 자산들은 제 귓속은 웅웅거렸고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며 얼음 지옥에라도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문자 메시지는 장난이 아니었고 그 사진 또한 합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구현성 씨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의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저는 서재문 앞에 서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눈물은 둑이 터진 홍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깊이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제 집안의 재산을 위해 저의 유일한 혈육에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를 줄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재 안에 구현성 씨가 전화를 끊었고
발걸음 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둘라고 죄책감어를 끊었고 발걸음 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온유 씨, 깨셨어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어요? 거실로 뛰어가 다시 소파에 앉아 낙잠에서 깬 척했습니다. 구현성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죽을 좀 끓였는데 좀 드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익숙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은 증오로 가득 찼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게는 증거가 없었고 설령 제가 사실을 말하더라도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런 일을 저지를 정도로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그를 폭로한다면 제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구현성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푹 쉬세요. 저는 옆에 있을 테니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부르세요. 그는 제 옆 소파에 앉았고 그의 시선은 때때로 제게 머물렀습니다. 그 시선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구현성, 그리고 그 여자,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면 그것이 바로 나의 복수의 시작이 될 거야. 이어지는 며칠 동안 저는 슬픔을 억누르며 장민 부사장님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구현성 씨는 시종일관 제 곁에 머물며 누구보다 슬픈 척했고 모든 일을 앞장서서 처리했습니다. 외부인들 앞에서는 완벽한 상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오직 저만이 그 가면 아래에 얼마나 사악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눈을 감으면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과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구현성 씨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꼭두각시처럼 구현성 씨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잠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많은 사업 파트너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구현성 씨는 제 옆에 서서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때때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입으로는 모두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온유 씨를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자 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만약 상황을 망치지 않기 위함이 아니었다면 저는 당장 그 자리에서 그의 진짜 얼굴을 폭로했을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구현성 씨가 조금은 자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제 상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집에 막 돌아오자마자 장민 부사장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허둥지둥 달려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온세 그룹의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계좌 안에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고 저희 명의로 되어 있던 몇몇 창고와 부동산도 모두 명의에 이전되었습니다. 저희 명의로 되었습니다. 모두 명의에 이전되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고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제가 방금 온세 그룹에 가서 모든 이체와 명의 이전 절차를 확인했는데 모두 구현성 씨의 서명이었습니다. 그놈은 회장님의 위임장을 들고 와서 회장님께서 생전에 모든 자산을 자기 명의로 이전하라고 지시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위임장이라니요?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이라이어 서류에 서명하십니다. 분명 구현성 씨가입니다. 분명 구현성 씨가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수술로 해친 것은 그의 계획 중 한 단계에 불과했고 그의 목적은 온세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갈 거야. 저는 분노에 온몸을 떨며 돌아서서 구현성 씨에게 따지러 가려 했습니다. 장민 부사장님이 서둘러 저를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그를 찾아가도 소용없습니다. 그놈은 위조된 위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모든 자산을 장악했습니다. 저희는 그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구현성 씨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보자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예전의 다정함과 죄책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구현성 씨, 당신이 우리 집안의 모든 자산을 빼돌린 거죠? 그래, 자산을 빼돌린 거죠? 그래, 전을 빼돌린 거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안글자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구현성 씨는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입꼬리를 부인하지 않고 저는 분노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평생 일궈낸 피땀 어린 재산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비열한 수단으로 그것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도 당신이 꾸민 짓이죠. 구현성 씨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온유 씨, 당신이 이미 다 눈치챘으니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겠군. 네 아버지 수술은 사실 내가 손을 쓴 거야. 누가 우리 이혼을 반대하고 나랑 유이가 함께하는 걸 방해하래? 그 자산은 원래 내 것이 되어야 했어. 지금은 그저 제자리를 찾아간 것뿐이야. 이유희? 배규희? 저는 마침내 그 여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들 둘이 감히 손을 잡고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뭐? 구현성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봤자 소용없어. 온유 씨, 우리 이혼하자. 여기 이혼하자. 여기 이혼하자. 여기에 이혼 합의서가 있어. 당신이 서명하면 내가 돈을 좀 줄 테니. 남은 내가 돈을 좀 줄 테니. 저는 이혼 합의서를 보고 다시 구현성 씨의 추악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의 증오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나는 서명하지 않을 거야. 구현성, 이 살인자. 나는 반드시 당신을 고소할 거야. 제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를 고소한다고? 구현성 씨는 비웃음을 터뜨려 소리쳤습니다. 구현성 씨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구현성 씨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웃김 아주머니였어. 수술 기록에는 사고라고 적혀 있고 자산 이전은 위임장이 있는데 누가 당신 말을 믿어줄 거라고 적혀 있는데. 김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온유 씨, 큰일 났어요. 방금 온유 씨 어머니께서 온유 씨를 찾으러 오셨다가 아래층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구급차에 실려가셨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제 심장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구현성 씨와 언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돌아서서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구현성 씨도 따라왔고 차를 몰고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제게 어머니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으며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살려낸다 해도 단심불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살해당하고 가사는 빼앗기고 이제 어머니마저 이렇게 되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는 근심 걱정 없는 부잣집 아가씨에서 집안이 풍비박산난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현성 씨와 배규희가 저는 수술실 밖에서 섭니다. 저는 수술실 밖에서 손을 비비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에서 손을 비비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제가 주는 돈이면 어머니 치유비로 충분할 거예요. 당신은 거저. 저는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거야. 나는 죽어도 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거야. 구현성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온유 씨, 적당히 해. 당신이 서명하지 않으면 나는 강제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어. 말을 마친 그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가 그저 말뿐이 돌아서서 말을 마친 그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밤새도록 응급처치를 받았고 마침내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어머니께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앞으로는 침대에만 누워 지내야 하며 의식 또한 온전치 않아 자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상에 생기 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자 제 마음속에 비통함과 증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원비를 내려고 했지만 제 은행카드마저 구현성 씨에게 동결되려고 했지만 제 은행카드마저 구현성 씨에게 동결되려고 했지만 바로 그때 구현성 씨가 경비원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온유 씨, 마지막으로 묻겠다. 서명할 건가? 말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을 거야. 서명하지 않을 거야. 좋아. 구현성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여기 계시단 말이야. 앞으로 이 집에 팔도 못 붙이게 해. 그리고 병원에도 다시는 와서 환자를 소란스럽게 하지 못하게 막아. 구현성 씨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걱정 마. 내가 사람을 시켜 어머니를 돌보게 할 테니. 하지만 당신은 앞으로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경비원 2명이 제 팔을 붙잡고 저를 억지로 병원 일을 다시는 붙잡고 저는 몸부림치며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몸부림치며 마음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병원 문 앞도로에 내던지고 차를 병원 문 앞도로에 내던지고 집니다. 집은 사라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단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깊이 사랑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져 한 푼도 없이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제 몸을 때리자 저는 더욱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어 일어나 빗속에 섰고 제 눈빛은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구현성, 백유희. 당신들이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으니 나는 절대로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들의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저는 얼굴에 빗물과 눈물을 닦고 돌아서서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져 제 온몸을 흠뻑 적셨습니다. 저는 갈 곳 없이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과 뒤섞여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가족은 죽거나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 푼도 없어 따뜻한 가족은 죽거나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차라리 이렇게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지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아직 병상에 누워 제가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어머니, 그리고 구현성 씨와 백유희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떠올리자 저는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안 돼. 나는 죽을 수 없어. 내가 죽으면 누가 아버지의 복서. 나는 절대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 저는 이를 악물고 허약해진 몸을 일으켜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일단 비를 피할 곳을 찾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 스스로를 부양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만 복수할 기회가 생기는 법이었습니다. 비가 천천히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먹자골목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이곳에는 작은 식당들과 노점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깊은 밤이었지만 몇몇 가게는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제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식당에서 풍겨나오는 따뜻한 김을 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는 단 한 푼도 없었고 빵 한 조각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한 국수집의 뒷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이모님이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이모님,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영민이,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밥 한 끼만 먹여주시면 됩니다. 그저 밥 한 끼만 먹여주시면 됩니다. 그 이모님은 고개를 숙이고 목이 잠긴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나요?
이모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님, 그냥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배만 채울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모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마침 여기 설거지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일단 들어와. 깨끗한 옷 찾아줄게. 그리고 따뜻한 국수도 끓여줄게. 이모님은 저를 국수집 뒤편 부엌으로 데려가 깨끗한 작업복을 찾아주었고 저를 탈의실로 보내 갈아입게 했습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이모님은 이미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끓여 놓았고 계란 2개도 삶아주었습니다. 빨리 먹어. 몸 좀 녹여야지. 이모님은 국수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의 온기가 목을 타고 위로 들어갔지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먹는 순간이었고 낯선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수를 다 먹고 저는 이모님을 따라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테이블 닦기, 청소. 비록 힘들었지만 저는 조금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이라도 기꺼이 할 생각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일해서 국수집이 문을 닫자 이모님은 제게 작은 방을 하나 내주어 쉬게 했습니다. 방은 작았고 침대 하나와 옷장 하나뿐이었지만 제게는 이미 더할 나위 없이 호화로운 안식처였지만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구현성 씨와 백유희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돈을 벌면 반드시 먼저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볼 방법을 찾을 거야. 구현성 씨가 나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 해도 멀리서라도 한 번 보고 어머니가 무사한지 확인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일어나 어머니가 무사한지 확인할 거야. 하지만 저는 조금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일을 마치고 이모님이 제게 준 5만 원의 일당을 손에 쥐었을 때 제 마음은 몹시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2 손으로 벌어들인 첫 번째 돈이었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저를 당분간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내일 아침 식사로 먹을 빵 2개를 사려고 했습니다. 편의점을 지나가는데 구현성 씨의 차가 길가에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았고 저는 서둘러 옆 골목으로 숨어들어 몰래 관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유희가 편의점에서 쇼핑백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구현성 씨는 차 문을 열고 그녀를 품에 안으며 고개를 숙여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연성 씨, 우리는 언제쯤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백유희의 애교 섞인 낮은 목소리가 차창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온세 그룹 일을 다 처리하면 온유 그 여자와 완전히 끝내고 그때 당신과 결혼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3호로 만들어줄게. 그럼 온유 씨가 다시 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지는 않을까요? 백유희가 약간의 걱정을 담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 구현성 씨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패배자일 뿐이야.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큰일을 벌이겠어? 나는 이미 병원에 얘기해뒀어. 당신 어머니 얘기해뒀어. 당신 어머니 병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만약 그 여자가 소란을 피우면 내가 처리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당신 어머니 병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설마 어머니 당실을 구현성 씨가 옮겼단 말이요? 그 자식이 어머니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빼앗으려 하다니. 역시 연성 씨가 최고네요. 백유희가 애교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회장님 수술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대량 초열을 일으키게 했어요. 그때 저는 누가 알아챌까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우쭐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뭐 어렵다고. 나는 수술 전에 몰래 회장님께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했어.
이 약물은 일반적인 수술 전 약물과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액 응고를 방해해. 그래서 수술 중 아주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대량 출혈이 발생하지. 게다가 이 약물은 대사가 매우 빨라서 수술이 끝나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연성 씨, 정말 대단해요. 배기위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온세 그룹의 자산은 언제쯤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까요? 저 빨리 해외로 휴가 가고 싶어요. 이제 곧이야. 구연성 씨가 말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미 후속 절차를 처리하라고 했어. 온유 그 여자가 스스로 이혼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명분을 찾으면 법원에서도 똑같이 이혼 판결을 내릴 거야. 내가 온세 그룹의 모든 통제권을 손에 넣으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는 해외로 휴가를 가서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거야. 배교인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제 귓속은 웅웅거렸고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며 얼음 지옥에라도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죽음은 정말 구연성 씨가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감히 이토록 비열한 수단으로 약물에 손을 써서 아버지를 죽였다니. 저는 골목에 숨어 온몸을 떨었습니다. 눈물은 실 끊어진 진주처럼 뚝뚝 떨어졌고 증오는 덩굴처럼 제 심장을 휘감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구연성, 배규희, 당신들 두 악마, 당신들은 내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나마저도 완전히 몰아내려 하는구나.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깁숙이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저는 조금도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두 악마에게 가장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나는 그들이 모든 것을 잃게 할 거야. 나는 그들이 아버지의 죽음과 우리 아버지의 죽음과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괜찮아요. 그냥 집 생각이 좀 나서요. 참, 이모님께 상의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계속 일해도 될까요? 돈을 좀 모으고 싶어서요. 이모님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되지. 아가씨는 일도 빠릿빠릿하고 성실해서 믿음직습니다. 마침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아가씨만 계속 지내면서 일해도 돼. 아가씨만 괜찮다면 여기서 계속 지내면서 계속 지낸대.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구연성 씨가 저를 찾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저는 이모님께 제 이름은 온유이고 집에 사정이 생겨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모님은 착한 분이셔서 더 이상 묻지 않고 제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온유라는 이름으로 국수집에 정착했습니다. 매일 날이 밝기 전부터 일어나 밤늦게 국수집이 문을 닫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이모님은 제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고 늘 일당을 더 주셨고 몸보신하라며 맛있는 음식도 자주 해주셨습니다. 저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든 돈을 모았습니다. 이 돈은 저의 복수를 위한 자본이자 앞으로 어머니를 돌볼 희망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 외에도 저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아버지께서 생전에 가르쳐 주셨던 사업 지식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전엔 늘 여자아이도 사업을 좀 알아야 나중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도 계시고 구연성 씨도 있으니 이런 일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옳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던 사업 서적들을 찾아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필기를 하며 잊었던 지식들을 조금씩 되살렸습니다. 저는 또한 온세 그룹의 소식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국수집 손님들의 대화나 인터넷 뉴스에서 그는 많은 오랜 고객들을 등 돌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세 그룹의 경영 상태를 점점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 생전에 많은 예부와 직원들을 해고하여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이것은 제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옛부하 직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만약 제가 옛부하 직원들과 제가 연락할 수 있다면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8시. 저는 가장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조심스럽게 장민 부사장님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한적하고 낡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장민 부사장님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오자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아무도 뒤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저를 확인한 후에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뒷말을 잊지 못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장민 부사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마스크와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걱정 많이 시켜드렸죠. 장민 부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구현성 그놈이 온세 그룹을 장악한 후 계속 저를 찾아 이 도시에서 완전히 쫓아내려 했습니다. 아무라니? 사모님의 이메일에 오래된 회화나무가 언급되어 있었죠. 그곳은 회장님께서 예전에 자주 사모님을 데리고 가셨던 곳으로 우리 두 사람만이 아는 장소였습니다. 장민 부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버지께서 예전에 저를 온세 그룹 뒤편에 오래된 회화나무 했습니다. 어릴 적에 그 여가 더위를 식히곤 이렇게 유용하게 시키곤 하셨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험에 처하면 오래된 회화나무를 암호를 했습니다. 장민 부사장님, 아버지 일과 온세 그룹 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구현성 씨가 아버지를 죽이고 온세 그룹을 빼앗았으며 어머니마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사장님을 찾아온 것은 부사장님과 함께 그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장민 부사장님의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사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증거를 계속 수집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현성 그놈이 회장님을 죽였다는 증거를요. 백유의 그 여자도 구현성 그놈의 공범이니 그 여자도 놓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미 구현성 씨가 수술 전에 아버지께 혈액 공고를 억제하느니 말했습니다. 천천히 이미 구현성 씨가 수술 전에 아버지께 혈액 공고를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해서 수술 중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다만 이 약물을 알습니다. 그놈이 저지른 일이라면 분명 흔적이 남을 겁니다. 우리는 병원의 약물 구매 기록이나 수술 당일 간호사들을 통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더 상의하며 상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민 부사장님은 더 많은 옛 직원들과 연락하여 구현성 씨의 원세, 그룹 내 위법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국수집에 머물며 계속 돈을 버는 동시에 은밀히 병을 보는 동시에 이것은 저의 희망이자 저의 복수 무기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충분한 증거를 모아 구현성 씨와 백유희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아 당신들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국수집에서의 제 생활은 점점 더 규칙적이고 은밀해졌습니다. 매일 일하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이메일을 통해 장민 부사장님과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장민 부사장님 쪽은 진행이 순조로웠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예보한 10명과 연락이 닿았는데 그들 모두 구현성 씨에게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현성 씨에게 부당하지 성 씨에게 부당한 증오심 미뼈에 사무처 모두 저를 도와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자 수집하겠다고 했습니다. 쉬는 시간을 여러 차를 도와 담야요와 차를 도와 자례안을 주온
근처를 몰래 오가며 상언이다.